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한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인수위인 만큼 기대가 컸는데요. 지금까지 평가는 아쉽게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지금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 이슈가 만나이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카페 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제한, 이 정도인데요. 새 정부의 비전을 보여주는 차원은 아니라는 평가죠. 집권 이후 한동안은 대통령 집무실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요. 이제는 내각 인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이 나와야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쓰리 매일 쓰리 H 지하 침대 어깨 쓰리 허리 쓰리 H 지하 침대.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어제까지 해서 안동시장 후보들 인터뷰했고요. 오늘부터는 상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 상주시장인 강영석 상주시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전 차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우선 지난 방송 내용 간략히 좀 먼저 요약을 해 주시죠. 네, 말씀 주셨듯이 금전 차용은 경기가 어려워져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서민들과 밀접한 문제라서 지난 방송 이후에도 재문의가 저에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있는 문자나 전화 녹음이 있으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네. 또 전화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자 1인이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네. 그리고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신속하고 간이하게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지급명령 신청서는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그 서식과 작성 예가 있는데, 그 작성 방법이 간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금전 차용의 경우에는 차용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압박의 한 수단이고, 한편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한부모 가정, 농어민 등에게는 무료로 민사소송을 해주니까, 네. 무료 소송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권해드린다.
내용이 지난 방송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 얘기 어제 얘기 같네요. 지금 딱 기억이 떠오르는 게 차용증이 꼭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도 네. 된다. 뭐 전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만 있어도 된다는 거. 이게 충분히 네. 증거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소액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뭐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급 명령 제도라는 게 있다. 예.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었고요. 자, 그럼 지난주 이어서 금전 차용에 관한 법률적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사 소송을 하든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든 이렇게 하려면 상대방의 일단 인적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네. 보통 왜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네. 이렇게 주민번호, 주소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이게 예. 보통 이제 이름하고 이제 휴대폰 전화번호 정도는 다 아시는데요. 예.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이른바 사실조회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제도?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것도. 예, 법원을 통해서 이제 이용하는 건데 통신 3사에 그 휴대전화번호로 가입한 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사실조회해달라라고 예.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 신청서를 각 통신사로 보내서 그 통신사에서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원 및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 아시듯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통신사에서 개인이 알려달라 그러면 절대 알려주지 않는데요. 예. 법원의 공적인 제도인 사실조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은 그 사람이 주민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뭐 통신사에다 제가 뭐 돈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꼭 알아야 돼요.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조회 신청 제도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통신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 뭐 운이 좋으면 통신사에 그 사람 주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그 알아낸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예.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번엔 동사무소죠. 예. 거기에 그 사람이 주소지를 알아내는 어떤 사실조회 신청을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다 하는 거죠, 이것도? 예, 역시 법원을 법원에. 통해서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절차로 같은 원리로 또 이제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를 하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게 되니까 상대방 특정도 할 수 있고 또 송달도 할 수 있어서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면은 사실조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관련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요점이 사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실 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좀 확실히 알겠네요. 우리가 보통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다가 사실조회 신청 제도라는 걸 신청을 한다. 그러면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자면 소송 요건이란 게 나오네요. 보니까 그 인적 사항을 꼭 알아야 되는데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이 네 가지는 꼭 알아야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예, 그걸 알아야 정확히 특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채무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을 꾼 사람 입장에서. 최근 뭐 경기가 어려워지고 대출 규제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금융권에 이자가 낮은 금융권에 빌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업체. 그렇죠? 뭐 무슨 론, 뭐 무슨 저축은행 이렇게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 아니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부업체, 사채 이용하는 경우 어떤 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까요? 네, 이게 참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요. 예. 이자 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해서 최고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이율. 예. 예,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어 왔는데 작년 7월 7일부터는 최고이율이 연 20%입니다. 그래요? 현재는 연 20%가 최고 이율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연이율이 46.6%로 현 최고금리의 2배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 문제는 20%가 넘는 이율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법에 의해서 최고 이율인 20%까지만 유효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20%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만 갚으면 되고 예. 만일 20%가 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은 그 초과한 지급 부분은 원본 즉 원금 변제에 충당되게 됩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서 예. 이게 지금 최고 이율이 20%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7월 7일에 이제 개정이 된 건데 혹시 그 이전에 예를 들어 뭐 2020년 5월에 그때 당시에 최고 이율 더 높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24%를 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24%를 계속 갚는 거예요? 아니면 20%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있어서 그 경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갚으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빌리고 한 달에 뭐 사채가 보통 5%씩 이자를 갚기로 하는데요. 한 달에 5%? 예. 그럼 연이율 60%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 동안 이자로만 60만 원 지급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법이 이용한 이자는 100만 원의 경우에 1년에 20%인 2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60만 원을 지급했으면 그중에 초과이자가 40만 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금 변제 충당이 되어서 그럼 원금 100만 원 중에 초과 지급한 40만 원을 빼서 원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60만 원이 원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초과 지급한 이자가 원금의 총액을 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른바 장기 고리 사채의 문제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원금의 총액을 넘게 지급한 초과 이자를 오히려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군요. 이럴 그렇습니다. 경우에. 예. 그 좀 전 말씀드린 경우에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은 100만 원을 빌리고 이제 월 5%로 3년이 지나면은 이자로만 1년에 60만 원씩 3년 즉 18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해도 60만 원이니까 180만 원 중 3년 동안 지급한 초과이자는 120만 원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원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초과이자가 120만 원이니까 원금 다 까고라도 20만 원 더 지급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원을 오히려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사례를 보면은 계약은 일단 했으니까 사채업자의 독촉에 수년간 고리로 이자를 내면서 원금보다 이자로 더 많이 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오히려 방금 설명드린 법리에 따라서 채무자가 돌려받을 돈까지 이미 발생했고 빚은 아예 없어졌을 수 있으니까 고리사채 장기간 쓰신 분들은 피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원금보다도 훨씬 많이 갚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맞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기 전화를 걸어보셔서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 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채업자들 왜 주먹을 앞세워서 협박하고 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불법이란 얘기죠. 완전히. 경우에 따른 불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변호사 문을 두드리는 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는 거. 요즘 이제 변호사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고, 그렇죠. 그런 접근성이 좋아졌고, 더더군다나 이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법률복지를 되게 좋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마음 가지지 않으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 찾아가는 게 조금 망설여진다 하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기 전화 거셔서 한번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사채업자들은 보통 돈 빌려줄 때요. 선이자라고 해서 뭐 100만 원 빌려줄 때 뭐 선이자 10만 원 떼고 90만 원 먼저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뭐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요? 그 이른바 사채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이자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요? 떼고 주는데요. 이게 이런 경우에 법은 특별한 규율을 해서
선의자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 법에 의해서 원금은 예. 선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금이 됩니다. 아, 원금 자체가? 예, 다시 말해서 100만 원 빌려주면서 예. 월 5% 선의자를 떼고 95만 원만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예. 이 경우에 나중에 갚아야 될 원금은 예. 100만 원이 아니라 95만 원으로 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원금 자체가 95만 원이 그렇죠. 된다. 예. 예, 설사 차용증 상에 예. 원금은 100만 원이고 선의자로 5% 제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고 거기에 뭐 서명하거나 날인하셨어도 예. 원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95만 원입니다. 아, 법률에 아주 명확하게. 95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금은 95만 원이니까 그것만 갚으면 된다. 명확히 법률 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빌려줄 때 사채업자가 예. 아니다. 원금 100만 원이다. 선의자 뭐 10만 원 떼겠다. 싫으면 네. 빌리지 마라. 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때는 이럴 때 받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돼요? 조금만 예. 갚으면 되는 거죠. 아, 이때는 일단은 받고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선의자 제하고 받고 나중에는 예. 글쎄요. 뭐 100만 원 갖고 또 그리고 뭐 만약에 수수까지. 이제 예. 이거를 법률적으로 다 갚았는데 불구하고 예, 예. 선의자 뗀 부분까지 갚아라고 계속 강력은 하면 처벌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예. 원치 않은 연락이 자꾸 되거나 하면은 예, 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스토커법에 의해서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스토킹 방지법에 이 예, 규정도 맞습니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스토킹이 꼭 뭐 사랑해서 계속 접근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예, 예. 원치 않는 접근을 계속하면은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법이 정한 최고 이율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 초과 이자를 받는 경우에 형사 네. 처벌까지 받는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초과이자를 받으면은 예.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예. 이걸 업으로 하는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또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되는데요. 예.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아유 내가 좀 이자 좀 급해서 그런데 이자 좀 많이 쳐줄 테니까 2, 3개월만 쓰고 돌려줄게. 예, 예. 이래서 그냥 인정도 있고 뭐 한 달에 뭐 3% 준다 그러니까 또는 2%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경우 있고 이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이자 초과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친구 간에 예. 뭐 이렇게 해도 나중에 개인이 빌려줘도 처벌받습니다. 이 돈 빌린 사람이 만약에 소송 가면은 이거 처벌을 받는 거군요. 이거 고소하면 걸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간에 또 이런 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이 만약에 이 이자 제한법 연 20%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내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대부업자, 뭐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예. 혹시 그 영화 보면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몫으로 뭐 장기를 뗀다든지 어떤 뭐 그런 점 신체 포기각서라고 통칭되는데 이 점은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 포기각서는 거기에 해당되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자꾸 뭐 장기 떼준다 그러는데 왜 안전히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건 효력이 없는 거고 오히려 그건 협박이나 강요나 기타 범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체 포기 각서라는 건 없는 개념이다. 그렇죠? 우리가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한 행동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더 여쭤볼게. 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이 이렇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다른 뭐 형사 사건 보면 여기서 이 또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판사가 너는 1년 징역 살아라. 아니면 너는 1,000만 원 벌금 내라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피고인이 그 선택을 하는 겁니까? 피고인이 선택하진 않고요. 예. 요거는 이제 법관이 그 제2의 뭐 정상이라든지 액수 이런 걸 봐서 선택을 해서 주는데 다만 요 경우에는 법률에 병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주고 징역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튼 그 결정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법관에게 있습니다. 법관이 판사가 이건 아예 정해준다. 뭐 죄질이 좀 많이 나쁘다 싶으면 징역형을 주는 거고 조금 가볍다 싶으면 벌금형을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이제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선 8기 상주시장에 도전하는 분이죠. 현 상주시장이기도 한 강영석 상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영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재보선을 통해서 상주시장에 당선돼서 지난 2년 동안 상주시정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6.1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를 하셨습니다.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저는 재선거를 통해서 상주시장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재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되었듯이 상주는 지난 16년간 선거 때마다 시장이 바뀌어 왔습니다. 예. 이런 지역의 정치 지도자 시장의 교체는 시정의 흐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시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 안목 부족으로 인하여 상주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것이 상주의 발전에 발목을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되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상주의 방향을 바로잡고 앞으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중단 없는 그런 전진을 통해서 상주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흥하는 미래 상주, 또 더 나은 시민의 삶이 있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상주가 지난 16년간 시장이 계속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재선 시장이 없었군요. 이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강영석 후보님께서는 단점이 훨씬 많다.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 중단 없는 전진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출사표를 던지셨고, 지난 2년의 상주시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본인 스스로 평가한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주시가 시장 재선거를 했다는 것은 뭐 상주시가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상주시정이 대단히 안정을 찾았고요. 또 지난 2년간 상주시를 앞으로 먹여 살리기 위한 투자 유치가 역대 최고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농업 도시로서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었고요.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상주시가 지금 안정을 찾으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동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예로 2년 동안 11개 기업에 1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SK 머티리얼즈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상주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8,500억에 이어서 금년에 또 2,500억 총 1조 1,000억 원을 상주에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상주의 성장 동력이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앞으로 뭐 세계적으로도 유망한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산업들이 상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주시장의 큰 성과고 상주가 앞으로 나가는 뭐 경제적인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맞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 이걸 1번으로 뽑으셨네요. 11개 기업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말씀이시고. 지방에 있는 도시지만은 지구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는 모든 지역이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지방 도시에서도 이런 환경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시민의 삶에 안락하게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상주시장 선거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했잖아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현역 시장이라는 것, 상주가 대단히 어려운 혼란기에 재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되었는데 2년 동안에 상주시를 안정시켰고 상주시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장점을 물론 있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어쨌든 상주시 운영에 대한 연습이 되었고 노하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다른 후보와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전에도 시장이 되기 전에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또 경상북도 의회의 의원 재선 의원 또 다양한 선거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 자치 무대에서 다양한 정치 경험이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재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주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상주가 깜깜한 밤바다에 표류하고 있던 그런 상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주를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항로 위에 올려놓은 것이 강영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과 경험을 들어주셨고 현재 예비 후보 4명이죠, 총 상주시장에는.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 그래서 당 공천이 매우 중요한 상황. 당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누구나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민주당 후보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거론되는 후보가 있습니까? 거론되는 후보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선까지 어떻게 후보 등록해서 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아직 명확히 등록을 안 한 상황. 그래서 공천이 더 중요한데요, 국민의힘. 공천 가능성은 솔직히 어느 정도나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 재선거 때 공천을 받아서 상주시장에 당선되었고요. 그때도 지금
4명의 저를 포함한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뭐 지금 현재 4명 중에는 그 3명이 저와 경선을 했던 뭐 그런 후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시민 검증에서도 제가 승리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상주시장으로서 다양한 경험 또 실력을 뭐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경선은 뭐 시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뭐 공천을 무난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러한 시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저는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제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 선거에서 그 재선거에서 이번에 후보 출마한 4명이 그대로 나왔었죠? 그 4명 중에 3명이 재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이고요. 한 분은 뭐 시장 선거에는 이번에 처음 나오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거의 뭐 비슷하군요, 후보가. 한 명만 빼놓고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는 상주시장에 강영석, 박두석, 윤위영, 정재현 후보 이렇게 4분이 출마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자, 현재 상주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 상주 같은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이 당면한 뭐 지방 소멸의 위기라든지 뭐 공통의 과제인 뭐 기후 변화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이런 것이 뭐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나름대로 대책을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주가 가장 현안으로 지금 뭐 큰 문제가 문경 상주 김천 구간 KTX 고속화철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뭐 저는 취임한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챙기면서 이 평가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정부에서 뭐 최종 결과 평가를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아마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조사 평가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문경 상주 김천 고속화철도를 현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끝나고 뭐 사업이 진행될 시점에 있는 남부 내륙 고속화철도와 연결시켜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상주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역할을 해온 뭐 현 시장으로서 차기 시장이 된다면은 더욱 추진력 있게 또 신속하게 이것을 추진할 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제가 문제점을 좀 여쭤봤는데 가장 큰 현안 그러니까 가장 큰 상주의 목표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네요. 문경, 상주, 김천 고속 전철화 사업이라는 거. 자,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앞에서도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리 일반 산업단지가 약 40만 평 되는 그런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일부 기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상주시는 SK그룹과 함께 이 청리 일반 산업단지를 전기 자동차 배터리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뭐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청리 일반 산업단지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한 소재 산업이 제대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상주의 어떤 뭐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SK 머티리얼즈가 이곳에 투자를 유도해내는 그런 산파역을 한 시장으로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회사와 더욱 긴밀하게 상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해온 그런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클러스터 일간 생산 기지를 만드는데 상주시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리 산업단지를 전기차 배터리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 핵심 공약이고 혹시 이 공장이요? 언제쯤부터 가동 예정입니까? 현재 1차 투자가 진행되고요. 금년 9월경에
9월경에는 공장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9월에 있습니다. 준공이군요. 1차로 공장이 9월에 준공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제품이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그런 목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되는 산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의 노동 집약적 산업과는 달리 뭐 그렇게 많은 과거에 어떤 뭐 공장이 한다면 수백 명씩 취직을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일자리는 아니지만은 뭐 첨단화된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요. 뭐 그러나 그래도 많은 인력들이 뭐 취업을 하게 되고 이것이 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주 경제에 여러 가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주시가 지방 세수가 없어서 재정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상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현재보다도 상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곳에서 발생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 30초 이내로 좀 해주시죠. 우리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구원투수 강영석 지난 2년간 시장으로서 활동하는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투수 역할 잘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1회부터 던지는 선발투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 강영석이가 정말 구원투수로서 그리는 그림을 선발투수로서 상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강영석 믿고 강영석에게 선발투수 한번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이번 주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 내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각 인선됐지만 후보자들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내각 인선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요. 뉴스 정리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지금 18명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일단은 정호영 후보, 정호영 후보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정호영 사태라고 부를 정도예요. 일단은 그 정호영 내정자가 2017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재임 당시 무단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임해서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받은 이력 등등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건 자신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이건 제외하고 다른 걸 보더라도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정모 씨가 학부생 신분으로 논문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 정작 해당 논문 원본을 쓴 석사과정 유학생은 여기 그 논문 프로젝트에 정아무개 씨보다 2배 이상 높은 참여율을 기여하고도 저자에 오르지 못했다. 이게 보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요? 이것도 처음 듣네요, 오늘.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논문 공저자 올린 다른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정 후보자하고 아들하고 이게 지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아들, 딸이 두 사람이 다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서 이 평가위원들이 다 절반 이상이 정 후보자의 동문이나 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고점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편입 1단계에서 탈락했었는데 1년 후에 그 다음에 같은 스펙으로 그냥 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이 아들을 관련돼서는 2015년 병역 재검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군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4급 한장이었던 이유가 경북대병원 병무용 진단서에 또 다른 의문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6번 요추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추가요.
예. 5번까지 있나요? 5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나요? 예, 1번까지 5번까지만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6번 유추하다 보니까 예.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죠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의 뭐랄까 사회복무 요원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제 소집이 됐을 때 4급 판정이거든요. 예예. 4급 판정이 되는데 이게 경북대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가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거죠. 예. 또 의사 소견도 다릅니다. 각각에 다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 봉사활동 쪼개기 기록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자신 문제라기보다 예. 아들과 딸과 관련돼서 경북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던 것이 이거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뭐 사실 민주당에선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지명을 하고 나서 바로 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국회에 가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청문회 그날 밤에 부인을 검찰이 기소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예. 자,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속으로는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말고 버텼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할 것 같아요. 왜냐? 지방선거에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당에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지 않을까요? 속으로 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지방선거에 인터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지금 민주당은 이 부분, 특히 정호영 내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검증하는데 기준을 조국 장관만큼만 해라. 그러니까요. 특히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돼서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긴급 체포해야 된다. 즉각 구속해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조국 장관에게. 그 부분을 여기다 적용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던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디 빠지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지방선거 앞두고 전체 당이라든지 전체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개입되고 있네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정의 팩트가 있지 않는 한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부정의 팩트가 뭔지. 부정의 팩트라는 게 재판 받아봐야 최종심 받아봐야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명백한 그러니까 윤여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부정의 팩트가 뭔지 도대체 이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부정의 팩트는 법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현진 대변인 오늘 또 이야기하기를 부정의 팩트를 넘어서서 이게 법적 책임, 도덕성까지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후보 자녀 입시와 병역 취업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확인된 건 없고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만 한다. 근데 거기에 넘어서 이게 법적인 책임 넘어서 도덕성까지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어려워요. 만약에 맨 처음부터 잘 됐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스스로도 검증 과정이 완벽하다라고 자평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호영 후보 이렇고 한동훈 후보 제일 말이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사실상 이제 민정수석 자리를 폐지한다 그러잖아요. 민정수석 겸직 아니냐, 왕장관 아니냐. 검찰공화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야권이 자신들에 대한 전전선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장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나온 의혹은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삼풍 아파트의
전세금을 2020년 12억 2천만 원에서 2021년 17억 5천만 원으로 보증금이 1년 사이에 5억 3천만 원 올랐다. 이래서 임대차 보호법상 상한선의 5% 인상률을 위반했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보니까 좀 복잡해요. 이 임차인이 오늘 인터뷰한 게 나왔거든요. 예.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예. 그 사이에 한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거를 그 소위 12억 2천만 원이었는데 17억 그러니까 18억 5천만 원에 내놓았다라는 거죠. 이후에 전세를,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계약을 한 것이다. 17억 5천만 원, 1억을 깎아준 거 아니냐? 1억을 이런 깎아줬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예. 임대차 보호법이 작동되고 있으면 이 사실을 부동산에서도 알려줍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굳이 그 계약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도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터뷰를 자청해가지고 1억 깎아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에 야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를 이 부분부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은 이 전세금 문제 이거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얼마나 또 조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다른 후보는 혹시 뭐 말씀하고 싶은 후보 있습니까? 이상민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사회 이사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 자신이 사회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다른 계열사에 아들이 취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회이사로 있는데 아들이 그 계열사에 입사를 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청문 과정에 소명하겠다라고 하고 동시에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강남 8학군에 위장 진입했다라는 의혹도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더 시끄러울 수 있는 개연성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간이 짧긴 하지만 자신이 이제 군 부대 군 복무 중에 그러니까 중위로 예편했는데 그 사이에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학업을 병행했다. 쉽지 않거든요. 군 복무 중에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약 3개월 정도인데요. 3개월. 공교롭게 제가 근무했던 군부대학 같은 데라서. 그래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25사단이요. 거기서 이렇게 서울까지 나와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그 학업을 병행한 게 쉽지 않을 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그때는 84년에는 교통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무리 자가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어디 있는 거죠? 25사단이? 저희 군부대가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 양평 휴전선인데요. 뭐 서울까지 한 2시간은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자신이 주주인 회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숙사 관리회사로, 지정되는 이 셀프 특혜를 줬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학 총장 때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했대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막말하는 그런 영상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던데. 많이 나오고요. 특히 요즘은 이건 하여튼 좀 요즘 그래도 큰일 날 텐데 하여튼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근속 10년 근속상과 금 3돈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 역시 김인철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장관 후보자 한 4명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그 한덕수 총리 후보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 한 8가지 주제를 준비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소화를 했네요. 다음 주에 또 얘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